저는 그분의 눈 동자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평양의학대학 수석 출신 주치의가 포착한 심혈관 이상 신호. 이틀 뒤 쓰러지는 최고 지도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아버린 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제 세상에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 대동강이 흐르는 도시. 봄이면 진달래가 지천이었고, 겨울이면 강물이 꽁꽁 얼어붙어 아이들이 썰매를 타던 그 도시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기사였고, 어머니는 소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부 한 모도 쉽게 사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공부 하나는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 생물학 쪽이라면 남들이 2번 볼 것을 한 번만 보아도 기억이 났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두고 이 아이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죠. 지금도 그 미소가 눈에 선합니다. 평양의학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것은 제가 18살 때였습니다. 학교 전체에서 제 성적은 따라올 학생이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보며 심혈관 분야로 가거라. 거기서 크게 될 인물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씨가 되었는지 졸업 때는 수석, 그것도 전공 혈관내과에서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평양의학대학 부속병원에 배치되었습니다. 거기서 혈관 분야 전문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색 하나만 봐도 혈압을 짐작하고 눈동자의 미세한 충혈 패턴으로 뇌혈관 이상 여부를 감지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쪽 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청진기 하나로 병을 잡아내는 의사를 명의라고 불렀잖습니까? 저는 눈 하나로 혈관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은심은 같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 한 말은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스치다가 눈이 마주쳤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조금 나은 의사였다고 해야겠군요. 혈관내과에서 쌓은 명성 덕분에 점점 더 높은 계층 환자들을 맡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당의 연락을 받아 봉화진료소라는 곳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봉화진료소,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보통 병원이 아닙니다. 최고 지도부와 핵심 간부들만을 위한 일반 주민들은 평생 문 앞도 지나갈 수 없는 특수 의료기관이죠.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긴장보다는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 청결한 복도, 그리고 절대적인 침묵.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모두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분을 처음 뵌 건 봉화진료소에 배치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자리였는데 저는 보조의사 역할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의도치 않게 그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의 눈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분의 안색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빛이 이상했습니다. 황달 기운이 아닌데 피부에 노르스름한 음영이 있었고 무엇보다 눈동자가 문제였습니다. 공막, 그러니까 흰자위 부분에 아주 미세한 충혈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 방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혈관내과 전문의가 아니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이 저는 그냥 의사였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담당 원장에게 조용히 말을 붙였습니다. 수석 선생님, 오늘 검진에서 제가 몇 가지 소견이 있는데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장은 처음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추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 소견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중대한 심혈관계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정확히 이틀 후에 봉화진료소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담당 의료진 중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의식은 잃은 상태였고 얼굴은 검붉었으며 입술 끝이 파르스름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은 초 단위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히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이미 이상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에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손을 떨지 않고 저는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을 때 저는 움직였습니다. 30여 분이 지났습니다. 심박이 돌아왔습니다.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맥박을 짚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그로부터 닷새 후 저는 당 조직부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웬 간부가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 전담 주치의로 임명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내 은심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저는 그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장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날아오를 때는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전담 주치의가 되면서 저는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과 병원 사이를 오가는 길이 정해졌고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전화기에는 도청 장치가 달렸습니다. 밖에서 친구를 만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서성여요? 하고 물어본 날, 저는 처음으로 이 자리가 영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담 주치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란 원래 그렇습니다. 몸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그저 혈관과 심장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선전 속의 모습과 진료실 안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강건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를 달고 사는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니까요.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 후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간부들의 대화 일부를 들었습니다. 함경도 어느 지방에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그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부러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료 의료진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강 선생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2해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너무 많이. 보위부 담당자가 저를 불러 혹시 최근 불만스러운 점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본 날이 있었습니다. 미소를 띠고 물어보는 말이었지만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은심이 물었습니다.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스치고 사라졌지만 다음 날 또 돌아왔습니다. 은심은 저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잠든 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말렸습니다. 아이 생각해. 준혁이가 아직 어린데. 은심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때문에 가야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이 세상에 갇혀있는 한 아이 역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좌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은심과 저는 수개월에 걸쳐 극비로 준비했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찾는 것, 루트를 파악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료 장비 중 일부를 조금씩 빼돌려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은심이 먼저 아들을 데리고 간다. 저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직위를 유지하면서 한 달 뒤에 뒤따른다. 은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아침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잘 먹어야 힘을 쓰죠 하면서요. 은심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평소처럼 간부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속이 텅 비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압니다. 50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은심에게서 신호가 왔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약속된 암호였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양 아파트 욕실 안에 들어가 수도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해 겨울은 유달리 추웠습니다. 함경도 쪽 국경 지대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인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 경비가 전보다 훨씬 삼엄해진 시기였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강을 건너는 건 예전보다 10배는 위험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평양에서 국경 근처 마을까지 이동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버스를 갈아타고 검문소에서는 위조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지만 얼굴은 태연하게 유지했습니다. 검문소 군인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폭이 넓지 않은데 그 좁은 강이 이렇게 큰 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서는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쪽에 순찰대가 있습니다. 제가 신호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나는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아들 잘 부탁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0m, 어쩌면 그보다 더 가까이에서. 저는 눈도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겨울 강물이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갑다는 느낌보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마비될 것 같았지만 발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아닌 의지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몸으로 낮에는 숨어 있어야 하고 밖에 나갔다가 단속에 걸리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더 넓은 감옥이었습니다. 연변 근처 조선족 농가에 숨어 있는 동안 저는 밤마다 은심과 준혁이를 생각했습니다. 은심이 한 달 전에 이 루트로 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 수단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들 사이에서 수소문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한 달 전에 여자 하나랑 아이 하나가 여기를 지나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저를 도와준 것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었습니다. 연변에서 조선족 교회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탈북자들을 도와온 경력이 오래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왔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라고만 하셨습니다. 6.25 이후 갈라진 민족이 이렇게 낯선 땅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게 참 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분이랑 아드님이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이 닿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은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저도 루트를 잡았습니다. 중국에서 미얀마 국경을 넘고 정글을 걷고 태국으로 향하는 길.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한계에 달한 날도 있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브로커와 연락이 끊겨 혼자 이틀을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심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이가 있으니까요. 그 이름들이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대기실에서 저는 은심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일어섰습니다. 준혁이가 아빠 하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무게가 살아있는 사람의 무게가 이렇게 묵직한 것인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은심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크게 웃었는데 저는 그 웃음 소리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저 말이 누군가에게 들린다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구나.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트에 가시면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마트 입구에서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함경도 어디선가는 쌀 한 줌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두 세계가 같은 지구 위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선 아무 말이나 해도 돼.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한동안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밖에 꺼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는 정보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침묵하는 것이 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주민들이 계속 속습니다.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 체제가 얼마나 거짓으로 쌓여 있는지,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희생되고 있는지를요. 의사는 병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병을 말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의사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은심은 간호사 자격을 다시 취득했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대학에 다닙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두만강, 그 겨울 강물이 생각납니다. 그 강물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 차가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이어졌는지를요. 통일이 되는 날, 저는 고향 대동강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